오기가 유생 차림으로 병법을 진언하고자 위문후를 배견했다. 위문후가 말했다. 과인은 전쟁과 관련된 일을 좋아하지 않소. 오기가 건의했다. 저는 드러난 현상을 보면 뒤에 숨은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살필 수 있습니다. 군주는 어찌하여 속마음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군주는 사철 내내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 위에 오치를 하고 단청을 입히며 문장을 그려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옷은 겨울에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여름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또 2장 7척이나 되는 장창과 1장 2척의 단창을 만들고 수레에 가죽을 더 씌우고 튼튼한 바퀴를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과 전차는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을 뿐더러 사냥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주께서 이런 것들을 장차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공격하고 방어할 만한 무력을 갖추었을지라도 운용할 인재가 없다면 이는 마치 알을 품은 닭이 너구리와 싸우고 새끼 달린 어미 개가 호랑이에게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투지만 있을 뿐 결국 잡아먹히고 말 뿐입니다. 옛날 승상씨는 덕만 닦고 무력을 소홀히 하다가 망국의 화를 입었고 유호씨는 무력만 믿고 전쟁을 일삼다가 사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명군은 이를 거울 삼아 안으로는 문덕을 닦고 밖으로는 무비에 힘씁니다. 군주로서 적의 침공을 받고도 나아가 싸우지 않는 것은 의롭다고 할 수 없고 전쟁에 패하고 나서 죽은 병사의 시신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어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문후가 크게 놀라 곧 자리를 마련한 뒤 부인에게 명해 술을 따르게 하고 종묘로 가 오기에게 술잔을 올려 고하게 하고 대장에 임명해 서하를 지키게 했다. 이후 위나라는 제후국과 76회의 큰 싸움을 벌여 모두 64회의 대승을 거두고 나머지 12회는 무승부를 이루었다. 이로써 사방으로 천리나 영토를 넓혔으니 이는 모두 오기의 공이다. 오기가 말했다. 옛날 나라를 잘 다스린 군주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교화하고 친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인화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군주가 유념해야 할 4가지 불화가 있다. 첫째, 나라가 하나로 결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병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병사가 하나로 뭉쳐있지 않을 경우 출진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진영이 하나로 단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진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진격 과정에서 일사불란하지 않을 경우 결전을 치러서는 안 된다. 치도를 아는 군주가 백성을 부릴 때 반드시 먼저 상하의 화합을 꾀한 뒤 대사를 도모하는 이유다. 이때도 혹여 군주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닌지 우려해 반드시 먼저 종묘에 고한 뒤 거북점을 치고 천시를 살펴 길조가 나타나야만 실행에 옮겼다. 그래야 백성은 군주가 자신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희생을 아까워한다고 믿게 된다. 이같이 된 연후에 군주가 전쟁에 임하면 병사들은 용감히 싸우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물러나 살아남는 것을 치욕으로 여긴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돈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의는 마땅히 이를 실행하여 성취하는 것이고 모는 해악을 막고 이로움을 나아가는 것이고 요는 선대의 업적을 보전하고 성과를 지키는 것이다. 만일 행위가 도에 합당하지 않고 조치가 의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위만 높으면 반드시 재앙이 미치게 된다. 성인이 도를 지켜 만민을 평안하게 하고 의에 입각해 매사를 처리하고 예에 따라 행동하고 인으로 포용한 이유다. 이 4가지 덕을 잘 닦으면 나라가 흥성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나라가 쇠망했다. 옛날 은나라 탕왕이 폭군인 하나라 거를 치자 하나라 백성이 기뻐했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를 치자 은나라 백성이 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의 거사가 하늘과 백성의 뜻에 순응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나라를 잘 다스리고 무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예를 가르치고 의를 고취해 백성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크게는 적과 싸우기에 족하고 작게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에 족하다. 싸워서 이기기는 쉬워도 이를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말하기를 천하가 어지러울 때 5번 싸워 승부를 결정지은 나라는 재앙을 면치 못하고 4번 싸워 승부를 결정지은 나라는 피폐해지고 3번 싸워 승부를 결정지은 나라는 패자가 되고 2번 싸워 승부를 결정지은 나라는
왕자가 되고 한 번 싸워 승리를 결정지은 나라는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여러 번 싸워 승리를 거둠으로써 천하를 손에 넣은 자는 드물고 오히려 망한 자가 더 많았던 이유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5가지다. 첫째, 공명을 다투는 쟁명. 둘째, 이익을 다투는 쟁리. 셋째, 증오심이 누적된 저고. 넷째, 나라 안이 어지러운 내란. 다섯째, 나라의 기근이 드는 인기가 그것이다. 전쟁에 임하는 군대도 크게 5가지가 있다. 첫째, 대의 명분을 갖추는 의병. 둘째, 힘만 믿는 강병. 셋째, 군기충천한 강병. 넷째, 이익만 좇는 폭병. 다섯째, 민심을 거역한 역병이 그것이다. 폭정을 물리치고 혼란을 다스리고자 하는 군대를 의병, 무력을 믿고 정벌에 나선 군대를 강병,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난 군대를 강병, 예의를 저버리고 이익을 탐해 일어난 군대를 폭병,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신음하고 있는데도 동원한 군대를 역병이라 한다. 이 5가지 유형의 군대는 각기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반드시 의병은 예, 강병은 겸양, 강병은 설득, 폭병은 속임수, 역병은 권모술수로 대적해야 한다. 위문후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위무후가 오기에게 물었다. 원컨대 군대를 육성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 도리에 관해 듣고 싶소. 오기가 대답했다. 옛날의 명군은 반드시 군신 간의 예의와 상하 간의 법도를 세우고 관원과 백성이 저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도록 하고 풍습을 순하게 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훌륭한 인재를 가려 뽑아 불측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옛날 제환공은 5만 명의 군사로 패자가 되었고 진문공은 4만 명의 선봉대로 그 뜻을 이루었고 진목공은 3만 명의 특공대로 인접한 적국을 굴복시켰습니다. 강대국의 군주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반드시 백성의 특성부터 잘 살핀 이유입니다. 군주는 5종류의 부대를 편성하십시오. 첫째, 백성 가운데 담력과 기백이 있는 자들로 한 부대를 편성하고, 둘째, 기꺼이 전쟁터로 달려가 자신의 용맹과 충성을 보이려 하는 자들로 또 한 부대를 편성하고, 셋째, 높은 담을 잘 뛰어넘고 발이 빨라 잘 달릴 수 있는 자들로 다시 한 부대를 편성하고, 넷째, 관직에 있다가 과실로 쫓겨나 다시 공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로 한 부대를 편성하고, 다섯째, 지키던 성을 버리고 달아난 불명예를 씻고자 하는 자들로 한 부대를 편성하십시오. 이같이 편성한 5부대야말로 군의 정예부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예부대 3,000명만 있으면 어떠한 포위망도 뚫을 수 있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능히 함몰시킬 수 있습니다. 위무후가 물었다. 원컨대 진을 치면 반드시 안정되고 수비에 들어가면 반드시 견고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도리에 관해 듣고 싶소. 오기가 대답했다. 곧바로 실예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어찌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칠 수 있겠습니까? 군주가 유능한 자를 위에 앉히고 무능한 자를 아래에 둘 수만 있다면 군지는 이미 안정된 것입니다.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관원에게 친밀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방어태세는 이미 견고해진 것입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군주가 옳고 적국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는 위무후가 군신들과 국사를 논의했다. 신하들의 생각이 모두 자신에게 미치지 못했다. 조회가 끝난 후 위무후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오기가 진언했다. 옛날 초장왕이 국사를 논의할 때 신하 모두 초장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초장왕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자 대부 신공이 묻기를 군주가 어두운 기색을 하고 있으니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초장왕이 대답하기를 과인이 듣기로 세상에는 만물의 이치에 두루통한 성인이 끊인 적이 없고 나라에는 사물의 이치에 밝은 현인이 끊인 적이 없고 이런 성현을 스승으로 삼으면 왕자가 되고 벗으로 삼으면 패자가 될 수 있다고 했소. 지금 과인이 불민한데도 군신 모두가 과인보다 못하니 장차 우리 초나라의 앞날이 위태롭기만 하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초장왕이 근심한 일을 군주는 오히려 즐거워하니 이것이 은근히 우려됩니다. 위무후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위무후가 오기에게 물었다. 지금 진나라는 우리의 서쪽을 위협하고 초나라는 우리 남쪽을 둘러싸고 조나라는 우리 북쪽에서 핍박하고 제나라는 우리 동쪽에서 대치하고 연나라는 우리의 뒤를 차단하고 한나라는 우리 앞에 버티고 있소. 6국이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싼 형국이라 우리의 형세가 매우 고단하오. 과인으로서는 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니 장차 어찌해야 좋겠소. 오기가 대답했다. 무릇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은 무엇보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군주는 이미 경계하고 있으니 화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6국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 제나라의 군대는 두터워 보이지만 견실하지 못하고 서쪽 진나라의 군대는 산만하여 제각기 싸우고 남쪽 초나라의 군대는 정연해 보이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북쪽 연나라의 군대는 지킬 줄만 알고 퇴각할 줄 모르며 우리와 이웃한 중앙의 조나라와 한나라의 군대는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실전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동쪽 제나라는 사람들이 강직하고 국력도 튼튼하나 군신 모두가 교만하고 사치를 즐기며 서민에게 소홀합니다. 정사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나 관원에 대한 대우가 불공평합니다. 군대도 상하가 화목하지 못해 앞은 두터우나 뒤는 허술합니다. 두터워 보이지만 견실하지 못하다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이를 격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군대를 3분한 뒤 두 부대로 하여금 적의 좌우측을 급습하고 나머지 한 부대로 후방을 위협하며 쳐들어가게 하면 이내 적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쪽 진나라는 사람들이 사납고 지세가 험준합니다. 정사가 엄격하고 상벌이 분명합니다. 백성은 서로 양보할 줄을 모르고 모두 공명을 얻기 위해 강한 전투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산만하여 제각기 싸운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를 격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탐낼 만한 미끼를 내걸어 유인하면 병사들이 이를 먼저 차지하고자 장수의 지위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적진이 문란해진 틈을 타 각계 격파하면서 매복 공격을 가미하면 능히 적장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남쪽 초나라는 사람들이 유약하지만 땅이 넓습니다. 귀족들의 입김으로 정사가 늘 어수선한 까닭에 백성이 크게 지쳐 있습니다. 정연하게 보이지만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를 격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적의 진지를 기습해 기선을 제압한 뒤 재빨리 치고 빠지는 일을 반복해 적의 전력을 소모시키며 지치게 만듭니다. 이때 직접적인 교전은 피합니다. 이같이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북쪽 연나라는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신중합니다. 용기와 의리를 중시하는 까닭에 속임수를 잘 쓰지 않습니다. 지킬 줄만 알고 퇴각할 줄 모른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를 격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적과 가볍게 접촉하여 압박을 가합니다. 이어 모욕을 가해 화를 돋우면서 멀리 후퇴합니다. 달아나는 척하다가 갑자기 역습을 하기도 합니다. 적장은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병사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전차병과 기병을 적절히 운용해 적의 후방을 차단하면 능히 적장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조나라와 한나라는 중원에 위치한 까닭에 사람들이 온화하고 정사도 평온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거듭되는 전쟁에 지쳐있는 데다 너무 일상화된 까닭에 경계심이 약합니다. 장수를 가벼이 여기고 녹봉도 박한 까닭에 병사들은 굳이 죽음을 무릅쓰며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실전에는 쓸모가 없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를 격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대한 진용으로 위압감을 주면서 적이 공격해오면 저지하고 후퇴하면 추격합니다. 적군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이 6국의 실정입니다. 어느 부대든 반드시 호랑이처럼 용맹한 호본지사가 있는가 하면 힘이 뛰어나 무거운 세발솥을 들어올리는 자도 있고 걸음이 육마보다 빠른 자도 있고 적의 군기를 빼앗고 적장을 사로잡을 만한 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병사들을 선별하여 아끼고 우대해야 합니다. 이를 일컬어 군대의 승부에 운명이 좌우된다는 취지에서 군명이라 합니다. 이 가운데 각종 병기를 잘 다루고 몸이 건장하면서 날래고 적을 삼킬 정도로 투지가 왕성한 자들은 반드시 자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의 부모 처자를 잘 돌봐주고 상벌을 엄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며 지구전에서도 큰 힘을 여지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군주가 이를 잘 헤아려 실천하면 능히 병력이 2배가 넘는 적도 격퇴할 수 있습니다. 오기가 말했다. 적정을 잘 살피면 길흉을 따져볼 것도 없이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8가지입니다. 첫째, 바람이 심한 혹한의 날씨에 아침 일찍 수경시설을 거두고 병사의 고통은 무시한 채 얼어붙은 강을 무리하게 건널 때입니다. 둘째,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날 휴식도 없는 행군으로 병사와 말이 허기와 갈증에 지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장거리 강행군을 밀어붙일 때입니다. 셋째, 군대가 출병한 지 오래되어 식량이 떨어지고 백성도 조정을 원망하며 불길한 징조가 계속 나타나는데도 군주가 이를 무마하지 못할 때입니다. 넷째, 군수품이 고갈되고 땔감도 모자란 상황에서 구준비가 계속 내리는 등 악천후가 지속되어 아무리 현지 조달을 하려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때입니다. 다섯째, 병력은 적고 물과 음식이 맞지 않아 병사와 말이 전염병에 시달리는데도 사방에서 지원군이 올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여섯째, 갈 길은 멀고 해는 이미 저문 상황에서 병사들이 피로에 지친 나머지 밥도 짓지 않은 채 갑옷을 벗고 쉬려고만 할 때입니다. 일곱째, 장수와 지휘관이 경박하고 병사들은 단결되지 않고 전군이 자주 동요하고 상하가 따로 놀며 협조 체계를 이루지 못할 때입니다. 여덟째, 포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수경지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거나 험준한 지형의 산하를 행군하는 과정에서 절반가량만 험지를 빠져나오고 절반가량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8가지 경우는 의심할 것 없이 곧바로 공격할지라도 무방합니다. 반면 길흉을 따져볼 것도 없이 교전을 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6가지입니다. 첫째, 땅이 넓은 데다 인구가 많고 부유할 때입니다. 둘째, 군주가 백성을 아끼고 정사를 잘 펼쳐 그 혜택이 백성에게 고루 미칠 때입니다. 셋째, 상벌이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질 때입니다. 넷째, 전공을 세운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현능한 인재가 등용될 때입니다. 다섯째, 병력이 많은 데다 군비가 충실하고 병사가 정예할 때입니다. 여섯째, 사방의 이웃나라와 친교를 맺어 유사시 인접국이나 대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이 6가지 경우는 의심할 것 없이 무조건 교전을 피해야 합니다. 승산이 보이면 나아가고 보이지 않으면 물러선다는 견가이진, 진안이퇴 금어는 바로 이를 말한 것입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나는 적의 겉모습만으로 그 속셈을 파악하고 적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짐작함으로써 승부를 예측하는 안목을 갖고 싶소. 이에 관한 비결이 있으면 과인에게 한번 들려주시오. 오기가 대답했다. 적이 다가올 때 산만한 데다 경계가 소홀하고 깃발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병사와 말이 주위를 자주 살피면 아군 한 명으로 능히 10명의 적을 쳐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주변국과 동맹관계가 돈독하지 못하고 군신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방어시설이 허술하고 군령이 엄히 시행되지 않고 전군이 뒤숭숭하고 진격도 못하는 상황에서 감히 후퇴도 결행하지 못하면 병력 면에서 2배나 되는 적을 능히 격퇴할 수 있습니다. 100번을 싸울지라도 결코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위 무후가 적을 칠 수 있는 경우를 묻자 오기가 대답했다. 적을 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의 허와 실을 면밀히 분석해 약점을 노려야 합니다. 적이 먼 곳에서 막 도착해 대우가 아직 정돈되지 않았을 때 칠만합니다. 적이 식사를 마치고 전투태세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칠만합니다. 적이 정신없이 달아날 때 칠만합니다. 적이 일에 지쳐있을 때 칠만합니다. 적이 불리한 지형에 있을 때 칠만합니다. 적이 때를 놓쳤을 때 칠만합니다. 적이 먼 길을 행군하여 후미가 아직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 칠만합니다. 적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칠만합니다. 적이 험하거나 좁은 길에 들어섰을 때 칠만합니다. 깃발이 어지럽게 움직일 때 칠만합니다. 진지를 자주 이동할 때 칠만합니다. 장수가 병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칠만합니다. 적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칠만합니다. 무릇 적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정예부대를 선발해 돌파한 뒤 병력을 나누어 지속적으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체 없이 공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무후가 물었다. 용병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오? 먼저 사경, 이중, 일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오? 오기가 대답했다. 사경은 첫째, 땅이 말을 가벼이 여기고, 둘째, 말이 수레를 가벼이 여기고, 셋째, 수레가 병사를 가벼이 여기고, 넷째, 병사가 싸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장수가 지형의 특성을 잘 알면 말이 경쾌하게 내달릴 수 있습니다. 땅이 말을 가벼이 여기는 이유입니다. 말에게 때맞추어 먹이를 주면 말의 힘이 넘쳐납니다. 말이 수레를 가벼이 여기는 이유입니다. 수레바퀴 축에 기름칠을 충분히 하면 수레가 잘 달립니다. 수레가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병기와 갑옷이 예리하고 튼튼하면 병사가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병사가 싸움을 가벼이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경입니다. 이중은 첫째, 적과 싸울 때 앞으로 나아가 싸운 자에게는 큰 상을 주고, 둘째, 뒤로 물러난 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신은 상벌의 시행이 공정하고 분명하여 신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경과 이중, 일신의 이치를 잘 헤아려 시행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관건입니다. 위무후가 물었다. 실전에서 어찌해야 승리할 수 있소? 오기가 대답했다. 잘 육성된 군대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무후가 물었다. 병력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오기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상벌이 불공정하면 병사들은 징을 쳐도 멈추지 않고 북을 울려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100만 대군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잘 육성된 군대는 가만히 있을 때는 예가 바르고 일단 움직이면 위풍이 당당합니다. 진격하면 막을 자가 없고 후퇴하면 쫓아올 자가 없고 진퇴에 절도가 있고 좌우 이동이 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설령 도중에 부대가 단절될지라도 군진을 유지하고 분산될지라도 대우를 갖춥니다. 이는 상하가 고락과 생사를 함께한 덕분입니다. 이런 군대는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는 까닭에 흩어지는 일이 없고 합세에 적과 싸우는 까닭에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투입할지라도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일컬어 부자지병이라 합니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행군의 원칙은 첫째, 전진과 정지의 절도를 어기지 않고, 둘째, 식사 시간을 놓치지 않고, 셋째, 사람과 말을 탈진시키지 않는 데 있다. 이 세 가지는 병사로 하여금 장수의 명을 좇도록 만드는 근본에 해당한다. 장수의 명이 바로 서야 잘 육성된 군대가 가능하다. 만일 전진과 정지가 무질서하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사람과 말이 필요한데도 쉬지 않으면 장수의 명이 바로 서지 않게 된다. 장수의 명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부대는 평소에도 질서가 문란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이내 패하게 된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전장은 늘 산 사람을 시체로 만드는 곳이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고 요행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는 죽는 이른바 필사즉생, 행생즉사의 무대인 것이다. 훌륭한 장수는 싸움에 임하는 태도가 마치 물이 새 침몰하는 배나 불에 타 무너지는 집에 있는 사람처럼 결연하다. 아무리 지모가 뛰어나고 용맹한 적과 맞붙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말하기를 용병의 가장 큰 병폐는 머뭇거림이고 정군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의구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병사가 전사하는 것은 통상 전투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군대가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군사 기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병할 때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 사람이 군사 기술을 배우면 10명을 가르칠 수 있고 10명은 100명을, 100명은 1000명을, 1000명은 1만 명을, 1만 명은 전군을 가르칠 수 있다. 전술적으로 말하면 이는 가까운 곳에 머물며 먼 곳에서 오는 적을 기다리고 편히 쉬며 적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고 배불리 먹으며 적이 허기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장수는 병사로 하여금 원진을 갖추었다가 방진으로 바꾸고 앉았다가 일어서고 가다가 멈추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전진하다 후퇴하고 나누었다가 합치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군사기술 훈련을 습득하게 하고
병기를 익숙히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장수가 해야 할 일인 장사라고 한다. 오기가 말했다. 전투 훈련의 요령을 말하면 키가 작은 자는 창을 들고, 키가 큰 자는 활과 세뇌를 들고, 힘이 센 자는 깃발을 들고, 용감한 자는 진과 북을 들고, 허약한 자는 마구간 청소 등의 자비를 하도록 한다. 지혜로운 자는 참모로 쓴다. 부대는 같은 마을 단위로 편제한 까닭에 유사시 즉각 호응해 서로 지원하며 보호할 수 있다. 북을 한 번 울리면 병기를 정돈하고, 2번 울리면 군진을 펼치는 연습을 하고, 3번 울리면 식사를 신속히 마치고, 4번 울리면 출동 태세를 엄히 점검하고, 5번 울리면 대우를 갖추어 집합한다. 북소리에 맞추어 정연이 움직이는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비로소 군기를 세우고 호령을 발할 수 있다. 위 무후가 물었다. 3군이 점진하고 멈출 때는 어찌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주둔할 때 천조와 용두는 피해야 합니다. 천조는 큰 계곡의 입구, 용두는 큰 산의 기슭을 말합니다. 진을 칠 때는 반드시 왼쪽에 청룡기, 오른쪽에 백호기, 앞쪽에 주작기, 뒤쪽에 현무기를 꽂아 방위를 표시합니다. 중앙에는 초요기를 세운 뒤 지휘소로 삼습니다. 전투에 임할 때는 바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바람이 적을 향해 불면 함성을 지르며 공세를 취하고, 역풍이 불면 진지를 견고히 하며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군마를 사육하고 관리할 때는 어찌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무릇 말은 거처를 편안히 해주고, 먹이를 제때 주고, 배가 고프거나 부르지 않도록 양을 잘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마구간을 따듯이 해주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주고, 갈기를 잘 깎아주고, 특히 발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과 귀는 잘 덮고 가려서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로 내달리는 연습을 시키고, 나아가고 멈추는 훈련을 시키고, 사람과 말이 친숙해지도록 한 연후에 부려야 합니다. 안장, 굴레, 제갈, 고삐 등의 마구는 반드시 온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은 부리다가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육할 때 손상되고 먹이가 모자랐을 때 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탈이 납니다. 먼 길을 갈 때는 종종 내렸다가 타는 등 세심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라리 사람이 피곤할지언정 말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항상 여력을 갖도록 하여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에 밝은 자만이 천하를 횡행하며 호령할 수 있습니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문과 무를 겸비하는 것은 장수의 기본 요건이다. 강과 유를 겸용하는 것은 용병의 기본 요건이다. 사람들이 장수를 논할 때 흔히 용만 보지만, 용은 장수가 지녀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용장은 통상 적과 경솔이 싸우려 든다. 경솔이 싸울 줄만 알고 득실을 살필 줄 모르면 훌륭한 장수라고 할 수 없다. 장수가 늘 경계하며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자세가 있다. 첫째, 이, 둘째, 비, 셋째, 과, 넷째, 개, 5째, 약이다. 첫째, 이는 수많은 병사를 마치 소수의 병사를 다루듯 지휘하는 통솔력을 말한다. 둘째, 비는 마치 문 밖에 적이 있는 것처럼 대처하는 준비태세를 말한다. 셋째, 과는 적과 싸울 때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장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과단성을 말한다. 넷째, 개는 승리 후에도 싸움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신중함을 말한다. 5째, 약은 군량이 간단 명료하여 복잡하지 않은 간결성을 말한다. 장수는 일단 출전 명령을 받으면 사양하지 않고 적을 무찌른 후 철군을 청한다. 이것이 장수가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이다. 장수는 일단 출병하면 명예로운 죽음만 있을 뿐 수치스러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용병에는 기본 틀에 해당하는 핵심 원리가 있다. 첫째, 기기. 둘째, 지기. 셋째, 사기. 넷째, 역기다. 전군의 병력이 100만 대군에 이를지라도 지휘와 관련한 제반 조치는 결국 장수 한 사람의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를 기기라고 한다. 길이 좁고 험하며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지형은 10명이 지킬지라도 1000명의 군사가 지나갈 수 없다. 이를 지기라고 한다. 첩자를 잘 활용하고 기동부대를 적절히 운용하면 적의 병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군신 사이를 이간시킬 수도 있다. 이를 사기라고 한다.
전차의 바퀴 굴대통과 비녀장을 견고하게 하면서 배의 후미와 양 옆에 부착한 노를 편리하도록 만들고 병사들이 진법에 익숙하도록 하고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조련하는 것을 역기라고 한다. 이 네 가지 용병 원리를 잘 아는 자라야 장수로 삼을 수 있다. 장수가 여기에 위엄을 뜻하는 위, 경망을 뜻하는 덕, 어질음을 뜻하는 인, 용맹을 뜻하는 용 등 네 가지 덕을 갖추면 부대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적에게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고 부하들로 하여금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명을 내리면 부하가 어기지 않고 장수 주변으로는 적조차 감히 덤비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장수를 얻으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떠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장수를 양장이라고 한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북과 진과 방울은 병사의 귀, 각종 깃발은 병사들의 눈, 군령과 형벌은 병사들의 마음을 통해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귀로 전달되는 소리는 뚜렷해야 하고 눈으로 전달되는 색깔은 분명해야 하고 마음으로 전달되는 형벌은 엄정해야 한다. 귀와 눈, 및 마음을 통하는 이 세 가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비록 나라가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적에게 패하고 만다. 그래서 말하기를 장수가 명하면 명을 조차 이동하지 않는 곳이 없고 장수가 지시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진격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전투의 요결은 반드시 먼저 적장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고 그 능력을 헤아리는 데 있다. 밖으로 드러난 적의 모습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적장이 어리석고 남을 잘 믿으면 속임수로 유인한다. 탐욕스럽고 명예를 가볍게 여기면 재물로 매수한다. 변덕이 심하고 책략이 없으면 피로하게 만들어 공경에 빠뜨린다. 상관은 넉넉하고 교만한데 부하들은 궁핍하고 불평하면 그들 사이를 더욱 이간한다. 장수가 우유부단의 진퇴를 결단하지 못하고 병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놀래켜 달아나게 한다. 병사들이 지휘관을 경시하고 향수에 젖어 있으면 평지를 차단하고 험지를 터놓아 유인한 뒤 요격한다. 나아가기는 쉬우나 물러가기가 어려울 때는 앞으로 유인한 뒤 경멸한다. 나아가기는 어려우나 물러가기가 쉬울 때는 가까이 다가가 격파한다. 적이 지대가 낮은 습지에 있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데다 비가 자주 내리면 수공을 가한다. 적이 벌판에 있고 잡초가 무성한 데다 바람이 자주 불면 화공을 가한다. 적이 장기간 주둔하여 병사들이 해이하고 전투태세가 허술하면 기습전을 펼친다. 위 무후가 물었다. 양측이 대치한 상황에서 적장에 대해 전혀 모를 경우 그를 알려면 어찌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하급 군관 가운데 용감한 자에게 약간의 정예병을 보내 시험해봅니다. 이들에게는 정가를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거짓으로 패해 도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지시한 뒤 추격해오는 적의 일거일동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만일 지휘를 짜임새 있게 하고 추격을 하면서도 못 미치는 척하고 미끼를 보아도 모르는 척 말려들지 않으면 적장은 지장이 분명합니다. 이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정반대로 적의 부대가 소란스럽고 깃발이 어지럽게 날리고 병사들이 멋대로 행동하고 병기를 아무렇게나 잡고 길을 쓰고 추격해오거나 미끼를 보고 혈안이 되어 달려들면 적장은 우장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는 적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능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전차와 말 모두 상태가 양호하고 장수와 병사 모두 용맹하고 강한데도 문득 적과 조우하자 이내 질서를 잃고 대오가 흐트러진다면 이를 어찌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통상 전장에서 낮에는 깃발을 지휘 수단으로 삼고 밤에는 진과 북 및 피리 등을 신호 수단으로 삼습니다. 병사들은 깃발을 왼쪽으로 휘두르면 왼쪽, 오른쪽으로 휘두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을 치면 전진하고 징을 치면 정지합니다. 피리를 한 번 불면 행군하고 두 번 불면 모입니다. 명을 좇지 않는 자는 군법에 따라 주살합니다. 전군이 장수의 위엄에 복종하고 병사가 명을 철저히 따르면 어떠한 적과 맞붙어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견고한 적진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만약 적이 아군보다 수가 많을 때는 어찌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평탄한 지형을 피하고 험한 지형에서 적을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로 10을 칠 때
좁은 곳보다 나은 곳이 없고 10으로 100을 칠 때 험한 곳보다 나은 곳이 없고 1000으로 만을 칠 때 막힌 곳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수의 병력밖에 없을 경우 이들이 좁은 길로 들어선 적에게 문득 진과 북을 울려대면 아무리 많은 병력일지라도 이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대부대를 이끌 때는 평지, 소부대를 이끌 때는 험한 지형을 차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병력이 많은데도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유리한 지형까지 선점해 전후 좌우로 험한 산과 강에 둘러싸여 있고 진지 또한 견고한 데다 무기도 강력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후퇴할 때는 마치 산이 움직이는 듯하고 공격할 때는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듯하고 식량 또한 충분하다면 이런 적군과는 오랫동안 대치하기 어려울 터인데 과연 이 경우 어찌해야만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전차병과 기병 등 외형적인 무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인이 사용한 계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먼저 1000대의 전차병과 1만의 기병을 준비하고 보병을 덧붙여 군제를 편제한 뒤 이를 5분하여 5개 요충지에 배치합니다. 아군이 5개 방향으로 포진해 있는 까닭에 적은 틀림없이 크게 당혹해하며 어찌 대처해야 좋을지 크게 고심할 것입니다. 만일 적이 수비를 강화하면 속히 첩자를 침투시켜 그 의도를 염탐하면서 사자를 보내 협상을 병행합니다. 적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므로 진영을 풀고 철수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적이 거부하면서 사자를 죽이고 문서를 불태운다면 즉시 5개 부대를 움직여 일시에 공격을 가합니다. 이기면 곧바로 수비로 전환해 적을 추격하지 않고 이기지 못하면 속히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처럼 패한 척하면서 후퇴할 때 적이 쫓아오면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공세로 전환해 쳐야 합니다. 이때 한 부대는 적의 선봉대를 견제하고 또 한 부대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두 부대는 은밀히 기동해 적의 좌우를 급습합니다. 5개 부대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공격하면 반드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적을 치는 방법입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적군이 우리 진영으로 육박해 올 때 퇴로가 끊기고 병사들이 매우 두려워할 경우 이를 어찌 대처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이 경우는 우선 적군과 아군의 병력을 견주어 봅니다. 아군이 많을 때는 병력을 나누어 적의 허점을 파고들고 열세일 때는 병력을 집중시켜 적을 급습합니다. 쉬지 않고 적의 의표를 찌르면서 여유를 주지 않으면 적이 아무리 병력이 많을지라도 능히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만일 계곡에서 적과 조우했는데 지형은 험하고 병력도 열세일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구릉이나 골짜기, 깊은 산이나 넓은 늪지 등의 지형에서는 빠른 속도로 벗어나야지 결코 머뭇거리며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에서 문득 적과 마주쳤을 때는 반드시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 적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국노수를 전진 배치해 적을 쏘아 죽이거나 사로잡습니다. 적진의 정황을 세심히 살펴 만일 적이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면 즉각 공격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좌우에 높은 산이 있고 지형이 아주 협소한 곳에서 문득 적과 마주쳐 공격도 후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이런 경우를 곡전이라 합니다. 이때는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 까닭에 정예한 병사들만을 선발해 대응해야 합니다. 날랜 병사들에게 예리한 무기를 주고 앞에서 싸우도록 함으로써 적의 시선을 집중시킨 뒤 은밀히 전차병과 기병을 분산시켜 사방에 숨겨둡니다. 간격을 크게 띄워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은 진지를 강화하며 싸우는 까닭에 감히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틈을 노려 본대는 대열을 갖춰 유유히 빠져나와 산 밖에 진을 칩니다. 적은 이를 뒤늦게 알고는 틀림없이 크게 놀라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때 전차병과 기병을 재차 내보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적에게 숨쉴 여유조차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곡전의 요령입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만일 물이 많은 늪지에서 적과 만났을 때 전차 바퀴가 기울어지거나 끌채가 물에 빠지고 물이 기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차오르고 배도 없어 움직일 수도 없을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이런 경우를 수전이라 합니다. 이때는 전차병과 기병이 쓸모가 없는 까닭에 그대로 둔 채 우선 높은 곳으로 올라간 뒤 사방을 두루 살펴 물의 형세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느 곳이 넓고 좁은지, 어디가 깊고 얕은지 파악한 뒤 적의 의표를 찌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이 물을 건널 경우는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잇따라 내린 비로 땅이 진창이 되어 말이 웅덩이에 빠지고 전차가 기동할 수 없을 때 사방으로 적의 포위 공격을 받아 정군이 동요할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무릇 전차는 비가 오는 등 음습한 날에는 쓰지 않고 맑고 건조한 날에 씁니다. 음습한 날에 부득이 전차를 쓰게 될 경우는 높은 지대를 선택하고 저지대를 피해야 합니다. 견고한 전차를 작전에 투입할 경우에는 전진하든 멈추든 반드시 대로를 쫓아 달려가야 합니다. 적이 전차를 운용할 때는 바퀴 자국을 따라 추격하면 됩니다. 위 무후가 물었다. 적이 문득 급습해 들판의 곡물을 노략질하고 소와 양 등의 가축을 약탈할 경우는 어찌해야 좋소? 오기가 대답했다. 적이 문득 급습해 들판의 곡물을 노략질하고 소와 양 등의 가축을 약탈하면 우선 그들의 전투력이 강한 점을 고려해 수비를 강화하면서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적이 약탈을 마치고 철수할 때는 필경 짐이 무겁고 공격을 받을까 불안한 나머지 빨리 빠져나가는 데만 급급해야 할 것입니다. 대오 간격이 더욱 벌어지는 틈을 노려 급히 추격하며 공격을 가하면 능히 적을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오기가 말했다. 무릇 적국을 포위 공격할 때 기본 원칙이 있다. 먼저 성을 함락시키면 궁실과 관하로 쳐들어가 관원을 통제하고 기물을 접수한다. 군대가 주둔할 때도 함부로 양민들의 나무를 베거나 집을 훼손하거나 곡식을 약탈하거나 가축을 도살하거나 쌓아둔 물자를 불태우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국의 백성에게 해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야만 한다. 투항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흔쾌히 받아주고 다독인다. 위 무후가 물었다. 상벌을 엄정히 시행하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겠소? 오기가 대답했다. 그것은 군주가 해야 할 일로 신하인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전쟁의 승패가 상벌의 시행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승패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군주가 호령을 발포할 때 백성이 기꺼이 따르는가. 둘째, 군사를 동원할 때 백성이 기꺼이 싸우러 나서는가. 셋째, 접전이 벌어졌을 때 병사들이 기꺼이 죽기로 싸우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맞아떨어지면 군주는 승리를 확신해도 됩니다. 그리 하려면 어찌해야 하오? 오기가 대답했다. 군주는 우선 공을 세운 자를 모두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어 크게 보상하는 등 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을 세우지 못한 자도 함께 불러들여 그들 역시 공을 세우도록 고취하십시오. 위 무후가 이를 조차 궁전의 정전뜰에 자리를 마련한 뒤 사람들을 세 줄로 앉히고 잔치를 열었다. 최고의 공을 세운 자들은 앞줄에 앉히고 최고급 그릇에 최고의 음식을 담아 올리고 그 다음에 공을 세운 자들은 가운데 줄에 앉히고 조금 못한 그릇에 그 다음 수준의 음식을 담아 올렸다. 공이 없는 자들은 맨 뒷줄에 앉히고 평범한 식탁을 차려주었다. 연회가 끝나 나가려 할 때 유공자에게는 다시 포상하면서 문 밖에 있는 그들의 부모와 처자에게도 상을 내렸다. 이 역시 전공에 따라 차등을 주었다. 전사자가 있는 집에는 해마다 사람을 보내 그 부모를 위로하고 상을 내림으로써 국가가 늘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를 3년 동안 했다. 마침 서쪽 진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접경지역인 서하를 침공했다. 위나라의 장정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무장한 채 전장으로 달려가 용감히 싸웠다. 그 수가 수만 명을 헤아렸다. 진나라를 격퇴한 후 위 무후가 오기를 불러 사의를 표했다. 그대가 전에 가르쳐준 대로 하여 과연 큰 성과를 얻게 되었소. 오기가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원기가 왕성할 때와 침체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군주가 시험삼아 저에게 전공을 세우지 못한 병사 5만 명을 내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이끌고 적과 상대해 보겠습니다. 만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제 후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천하의 위신이 떨어지겠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죽을 죄를 지어 달아난 도적 한 명이 광야에 숨어 있을 경우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쫓을지라도 올빼미나 이리처럼 좌고우면하는 효시낭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적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하면 1000명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5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도적처럼 만든 뒤 싸움에 임하면 천하의 그 누구도 이들을 상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무후가 이를 조차 군사 5만 명을 내주면서 전차 500대와 기병 3천을 딸려보냈다. 과연 그는 서쪽 진나라의 50만 대군을 격파하는 대공을 세웠다. 병사들을 고취한 결과였다. 그는 싸우기 바로 전날 전군에 이같이 하령했다. 제군들은 이제 나의 지휘를 좇아 적의 전차병과 기병 및 보병과 맞서 싸워야 한다. 만일 우리 전차병이 적의 전차병을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 기병이 적의 기병을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 보병이 적의 보병을 사로잡지 못하면 설령 적군을 격파하는 공을 세울지라도 나는 이를 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전투가 막상 벌어지자 더 이상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기가 군사를 지휘하면서 번다하게 명을 바라지 않고도 적을 무찌르고 나아가 위나라의 위세가 천지를 진동시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